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제1화 임신했어. 임신 주기 6주차. 초음파 검사 결과를 받고 난 후 보게 된 한 줄의 결과는 나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고작 한 번뿐이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지? 이제 어떡하지? 부진호에게 알려줘야 하나? 그럼 이혼은 없던 일로 할까? 아니야. 그 사람이라면 파렴치하게 아이를 가지고 자신을 협박하려 든다고 비겁하다고 하겠지. 결국 나는 마음속에 응어리를 내리누른 채 초음파 검사 결과를 가방에 넣고는 곧장 병원을 나섰다. 병원 건물 앞에 세워진 검게 빛나는 마이바흐 3분의 1쯤 열린 차 창문 너머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의 수려하게 뻗은 눈매가 언뜻 보였다. 좋은 차와 미남의 조합은 자연스레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치 앤 핸섬. 그것은 부진호의 수식어였다. 요 몇 년 동안 자주 있었던 일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아. 난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조수석에 올라탔다. 눈을 감은 채 사색에 잠겨있던 남자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일은 다 끝났어. 응. 난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병원과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다. 육 원장님께서 당신에게 안부도 전해달라고 했어. 원래 오늘 계약은 나 홀로 와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 오는 길에 우연히 부진호를 만났고 무엇 때문인지 가는 길이라고 나를 이리로 데려다 준 것이었다. 이 건은 앞으로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걸로 해. 원체 말이 별로 없는 부진호는 계약서를 받지도 않은 채 그저 말 한마디만 건네곤 곧장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 모습에 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오랜 시간 이어진 이런 침묵에 나는 그저 순종하며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진 것 같았다. 차는 시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밤이 늦은 시각인데 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는 거지. 그러나 나는 늘 그의 일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었던 터라 비록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저 조용히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다 그 초음파 결과를 생각하니 나는 순간 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흘깃 쳐다본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냉랭한 기색이 가득했다. 부진호. 드디어 입을 열었다. 가방을 잡고 있던 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이 제법 긴장을 한 듯했다. 말해. 차가운 두 글자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 늘 이런 태도로 날 대했었지. 시간이 지나니 왠지 나의 마음이 개운해졌다. 마음속에 불안을 누르고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나 임신했어. 네 글자에 불과한 그 한마디는 벼란간 울린 그의 휴대폰 벨소리에 그대로 다시 삼켜졌다. 시연아.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의 온기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기도 한다. 더 없는 애정이나 즐거움은 결국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기도 한다. 부진호의 온기는 오직 육시연만을 위한 것임을 그와 육시연의 대화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전화 저편에서 육시연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부진호는 급브레이크를 밟고는 휴대폰에 대고 어르고 달래고 있었다. 알겠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끊자 다시 그 차갑기 그지없는 얼굴로 돌아와 나를 향해 말했다. 내려. 일말의 여지도 없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적이 처음인 것도 아니라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 채 목끝까지 차오른 말들을 전부 뱃속으로 삼키며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나와 부진호의 결혼은 우연이었던 한편 운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부 사랑과는 별개이기도 했다. 부진호의 마음속에는 육시연이 있었고 나의 존재란 그저 장식이나 장애물에 불과했다. 2년 전 부시 가문 어르신이 심근경색으로 병실에 드러누워 부진호에게 나와의 혼인을 종용했었다. 비록 부진호는 실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의 혼인을 받아들였다. 2년 동안 어르신이 계셔 부진호는 그저 나의 존재를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지금 그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는 내가 사인하기만을 기다렸다. 별장으로 돌아갔을 때엔 이미 밤하늘이 어두워진 벼라 커다란 집이 텅텅 빈 귀신의 집 같았다. 임신을 한 탓인지 식욕이 없어 나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씻고 잠에 들었다. 아직 잠이 덜 들었는데 마당에서 차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부진호가 돌아온 건가? 그는 육시연의 곁으로 가지 않았던가?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제2화 안 가면 안 돼. 더 생각하기도 전에 안방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잔뜩 젖은 채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뒤이어서 아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왔으니 나도 더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옷장에서 그의 잠옷을 꺼내 욕실 문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러고는 나는 테라스로 향했다. 장마가 시작된 계절이라 밖은 부슬거리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밤이 어두워 그저 빗방울이 기왓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등대에서 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부진호가 욕실을 나서고 있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젖어있는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건장한 그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제법 매혹적이었지만 그뿐이었다. 아마도 자신을 향한 나의 시선이 느껴졌던 모양인지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더니 미간이 슬쩍 찌푸려졌다. 이리로 와. 역시나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나는 그저 순종적인 태도로 그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는 낮게 잠긴 목소리로 손 안에 수건을 내게 던져주며 말했다. 닦아줘. 그는 늘 이런 식이라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침대가에 앉자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그의 등대에서 반쯤 꿇은 채로 그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내일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이라 조금 일찍 본가로 가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꺼낸 건 일부러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의 머릿속엔 온통 육시연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꺼내지 않으면 진작에 잊어버릴까 걱정돼서였다. 그래. 짧게 대꾸한 그는 더 다른 말이 없었다. 나와 불필요한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를 잘 알고 있었기에 나도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머리를 다 말리고는 다시금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아마도 임신을 한 탓인지 계속 졸음이 밀려왔다. 평소에 부진호는 샤워를 마치면 늘 서재로 가 자정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침대에 누웠다. 비록 의아함을 느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벼랑간 그는 품 안으로 나를 잡아 끌더니 되이어 짧은 이 맞춤이 내게 닿았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싫어. 나를 향해 묻는 그의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차가운 두 눈에는 숨기지 못한 야성이 들어있었다. 그의 나는 시선을 떨궜다. 싫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살살하면 안 돼. 이제 6주밖에 안 된 아가라.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미간을 찌푸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부드럽지 않은 태도로 행동을 이어갔다. 밀려오는 고통에 나는 몸을 말아 최대한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보호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거칠어짐에 따라 창밖의 빗살도 점점 거세지더니 어느 순간 번개가 내리쳐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했다. 몸을 파고드는 고통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진통제라도 먹을까 하고 몸을 일으켰다가 아가가 생각나 그마저도 관뒀다. 우웅.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부진호의 것이었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였다. 이 시간에 부진호에게 전화를 걸 만한 사람은 오직 육시연뿐이었다. 욕실의 물소리가 끊기고 부진호가 수건을 두른 채 나와 손을 닦고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저편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진호의 미간이 조금 찌푸려지며 입을 열었다. 시연아. 소란 피우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이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고 떠나려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어쩌면 못 본 채 하고 말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나는 부진호를 덥석 잡아채고는 한껏 약해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오늘 밤엔 안 가면 안 돼. 찌푸려진 부진호의 수려한 얼굴에 떠오른 냉랭한 기색에 얼마간의 불쾌가 섞여 있었다. 좀 잘해줬다고 바로 기어오르려고 들어. 뱉어진 말은 시린 조롱이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하다 어쩐지 웃음이 나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은 할아버지 장례식이야. 당신이 아무리 그 여자를 걱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협박하는 거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거칠게 나의 아래턱을 잡아챘다. 이어지는 목소리는 시리도록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심주희. 많이 컸네.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제3화. 이혼할게.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를 남게 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그래도 어떤 일은 시도 정도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시선을 들고 그를 마주하며 말했다. 나 이혼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 밤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가해줘. 그럼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사인할게.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조롱을 담은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의 입꼬리가 움직였다. 날 즐겁게 해봐. 그는 손을 놓고 가늘게 뜬 눈을 한 채 나의 귓가로 다가왔다. 심주희, 얻고 싶은 게 있으면 행동을 해야지. 말만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어. 청아한 목소리는 매혹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나는 손을 들어 그의 허리를 감싸고는 고개를 들어 최대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둘의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런 자세는 나를 익살스럽고도 우스워 보이게 만들었다. 지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남기려 하다니 정말이지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나의 감에 의존해 손을 움직이려는데 나의 손을 그가 거칠게 붙잡았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에는 감히 넘보지 못할 기운이 감돌았다. 됐어. 차갑고도 담담한 두음절의 말에 나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잠시 멍해졌다. 그러다 그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그레 이색의 잠옷을 우아한 손짓으로 몸에 걸치는 것을 보고 순간 멍해졌다. 지금 이건 남겠다는 건가? 채 기뻐하기도 전에 창밖에서 빗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진호 오빠. 내가 넋을 놓은 사이 나보다 빠르게 반응한 부진호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테라스로 향했다. 뒤이어 잔뜩 가라앉은 얼굴을 한 채 코트를 집어들고 안방을 나서는 그가 보였다. 테라스 밖 쏟아지는 비 속에서 육시연은 옷을 얇게 입은 채 아무렇게나 비를 맞으며 젖어 있었다. 원체 병약한 미인의 풍모를 풍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비 속의 모습은 한층 더 가련하기까지 했다. 부진호는 가지고 간 코트를 그녀의 몸에 걸쳐주며 책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육시연은 있는 힘껏 끌어안으며 그의 품에 안겨 훌쩍였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 왜 내가 부진호의 곁에서 2년이나 있으면서도 육시연의 전화 한 통을 이기지 못했던 건지 깨달았다. 부진호는 육시연을 아는 채 별장으로 들어와 그녀를 이끌고 계단을 올랐다. 나는 그 계단 앞에서 시선을 내려 비에 잔뜩 젖은 그 둘을 바라보며 길을 막고 있었다. 비켜. 나를 향한 부진호의 마른 목소리부터가 차갑고 시렸으며 나를 향한 검은 두 눈동자에는 혐오가 일렁거렸다. 속상한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보다 더 아픈 건 눈이었다. 두 눈으로 직접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아끼는지, 자신은 어떻게 짓밟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었으니. 부진호, 처음 결혼했을 때 할아버지와 약속하지 않았어. 나. 이심주희가 여기에 있는 동안 당신은 저 여자를 데리고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어. 여긴 나와 부진호가 함께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에게 그의 수많은 밤들을 양보했었는데 왜 마지막까지 그녀가 겨우 가지고 있는 것까지 짓밟으려 하는 걸까? 하. 순간 부진호가 코웃음을 치더니 한 손으로 나를 밀쳐내고는 차갑게 대꾸했다. 심주희. 당신은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이 얼마나 비수 같은 말인가. 결국 그가 육시연을 이끌고 객실로 향하는 것을 그저 방관자 마냥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오늘 밤 조용히 지나기엔 그런 것 같았다. 밖에서 비를 맞은 육시연은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터라 퍼붓듯 쏟아진 비의 고열을 앓기 시작했다. 부진호는 그런 그녀 옆에서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는 한편 수건을 적혀 닦아주며 열을 내려주느라 신경 써주고 있었다. 그러다 곁에서 내가 알짱거리자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당신은 부시 본가로 돌아가. 시연이가 이래서 오늘은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나보고 부시 본가로 돌아가라고. 하하. 내가 걸리적거렸나 보네. 한참을 부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도무지 무슨 말로 그에게 부시 본가는 얼마나 먼지, 지금은 또 얼마나 늦었는지, 여자 혼자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줘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의 안중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이라고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육시연의 휴식을 방해할지 말지 정도겠지. 끝끝내 나는 마음에서 일렁이는 씁쓸함을 내리누르고 담담하게 말했다. 안방으로 가면 돼. 지금 본가로 가는 건 좀 그래. 비록 그가 나를 아끼지 않는다지만 나마저도 그를 따라 나를 내리누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몸을 돌려 손님방에서 벗어나는데 복도에서 황급히 달려오던 성준수와 마주쳤다.
그의 기다란 몸에는 아직 검은색 잠옷이 걸쳐져 있었고 급하게 왔는지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로 반쯤 젖어 있었다.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제4화 굴러온 돌이 박힌 돌배듯 복도가 그리 넓지 않아 좁은 통로에서 서로 마주 보게 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말을 건넸다. 심주희 씨, 저 시연이진 차례주러 왔어요. 성준수와 부진호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였다. 누군가가 그랬었다. 그 남자의 마음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저 그 사람의 친구의 태도를 보면 보인다고. 태도까지 볼 필요도 없이 호칭 하나만 들어도 알았다. 그가 나를 부르는 호칭은 영원히 단 하나. 심주희 씨 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나 예의 있고 거리감 있는 호칭인가. 너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가 지기 십상이라 얼굴에 심드렁한 미소를 내걸고는 몸을 비켜 길을 내주었다. 그래요. 들어가 봐요. 가끔은 육시연이 정말 너무 부러웠다. 그저 눈물 몇 방울이면 내가 죽으림을 다해 노력해도 얻지 못한 온기를 가질 수 있었으니 나는 안방으로 돌아와 부진호가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내 들고 안방을 나와서 거실로 향했다. 육시연을 진찰하는 것은 빠르게 끝났다.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처방한 성준수는 이내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다 내가 거실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심주희 씨, 밤도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셨네요. 네, 이따가 자려고요. 나는 손안의 옷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옷 젖었잖아요. 밖에 아직 비가 오고 있으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요. 감기 걸릴라. 내가 그에게 옷을 건네는 것이 의외였던 건지 그는 잠시 멈칫하다 수려한 얼굴에 슬쩍 웃음을 내걸었다. 괜찮아요. 저 건장해서 별로 상관없어요. 나는 옷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옷, 진호가 아직 입지도 않은 거예요. 택도 아직 달려있고요. 두 사람 몸매가 비슷하니까 그런 대로 입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곧장 계단을 올라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 착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입원했을 당시 그 수술의 집도의가 성준수였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명의인 그는 부시 가문이 아니었다면 나의 외할머니 수술 집도를 동의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 저 옷으로 은혜를 갚은 셈이었다. 이튿날 밤새 내린 폭우가 그친 이른 아침 비춰지는 햇살에 부드러운 흙냄새가 묻어 있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던 나는 세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자 부진호와 육시연도 주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진호는 검은색 앞치마를 맨 채 렌지 앞에서 기다란 몸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다. 평소 풍기던 차가운 기색이 옅어지고 요리하는 사람의 온기가 제법 풍겼다. 육시연의 빛나는 검은 두 눈동자가 그런 그의 몸 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고열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오밀조밀하게 생긴 작은 얼굴이 곱게 붉어져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모습이 제법 귀여웠다. 진호 오빠, 나 좀 바싹 익은 계란 프라이 먹고 싶어요. 말을 하며 육시연은 부진호의 입에 딸기를 하나 넣어 주었다. 근데 너무 태우면 안 돼요. 그럼 쓴맛 나잖아요. 딸기를 먹던 부진호의 검은 두 눈동자가 그녀를 흘깃 바라봤다. 비록 이런 반구도 없었지만 그 흘깃한 번에도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능력 있는 남자 옆에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하니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 정말 잘 어울렸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이런 장면은 제법 달달해 보였다. 저 둘 되게 잘 어울리죠. 안 그래요? 등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돌리니 성준수가 보였다. 어젯밤 비가 거세게 내린 데다 육시연이 고열을 앓고 있었으니 당연히 부진호가 그를 보내지 않았을 것임을 새삼 까먹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웃으며 말을 건넨 나의 시선은 그가 입은 옷에 닿았다. 어젯밤 내가 건네준 옷이었다. 나의 시선을 알아챈 그가 눈썹을 들썩이고는 웃었다. 옷이 딱 맞더라고요.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절레저었다. 별 말씀을요. 이 옷은 내가 부진호에게 사준 옷이었지만 그는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인기척이 느껴졌던 걸까. 육시연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였다. 주희 언니, 준수 오빠, 일어나셨어요. 진호 오빠가 계란 프라이 해줬어요. 얼른 와서 같이 먹어요. 들려오는 말투가 마치 집안 안주인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그 모습에 나는 옅게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괜찮아. 어제 냉장고에 빵이랑 우유를 사놨거든. 시연씨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먹어.
어찌 됐든 이곳은 내가 2년간 살아왔던 곳이고 집 문서에도 나와 부진호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아무리 나약하더라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포켓모블 앱 다운받고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